바이스의 1번 부품은 먼저 부품에 대해서 조립도에서 어디까지가 1번 부품인가 이거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제가 빨간 테두리로 평면도에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표시하는 거 요거 1번 부품이에요. 부분 단면이죠. 그죠? 부분 단면으로 표시했을 때 요렇게까지 요렇게 요 선까지 요게 요렇게 매치가 되나요? 물론 투상도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출판사에서 배열을 잘못해 놔가지고 여기 선이 어긋나 있어 보이는데 원래는 요렇게 이게 정렬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세 가닥의 선은 이거는 물림새의 선이란 말이죠. 요 세 가닥의 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렇게가 요렇게 요 놈들이 1번 부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조립도의 정면도에서는 1번 부품이 어딜까요?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가 1번 부품이에요. 즉 고정조라고 하는 거. 요것이 1번 부품이고요. 가만 보면은 여기에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초록색으로 쓸 걸 그랬는데 색깔 달리 하지 말고 그냥 갈게요. 요거 2점 세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형상이 있죠. 요거는 선의 용도사궁으로 구분을 할 때 이 2점 세선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셨나요? 가상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가상선이고 지금 현재 이 쓰인 가상선의 경우는 인접한 부품을 나타내는 용도였어요. 인접, 가까이 붙어있는 부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조립 관계에 있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고정조하고 조립 관계에 있는 거는 요렇게 3번 물림판. 요거도 3번이에요? 쌤, 지시선 나와 있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것도 얘랑 쌍둥이란 말이죠. 그런 거로 이 3번 물림판이라는 애는 똑같은 부품인데 두 개가 쓰여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어제 본 것처럼 여기에 중심선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물림판처럼 얘도 육각 홈부치 둥근머리 볼트, 소위 말하는 렌치 볼트를 이용해서 체결, 고정세와 물림판이 조립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뜻이에요. 중심선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죠? 그러면은 고정조의 이 암나사 자리들은 요 위치가 이동조기는 하지만 이동조가 투상된 자리기는 하지만 이 암나사의 자리, 이동조의 암나사 자리 M6 암나사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에 고정조도 암나사 자리가 놓여야 되겠죠? 만일에 고정조의 암나사 M6 암나사 자리가 달라버리면 똑같은 부품 두 개를 쓰는 물림판을 고정조에 조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고 또 조립 관계에 있는 것을 보면은 가운데에는 리드 스크류라는 애가 조립이 되어 있어요. 요거 보이나요? 나중에 리드 스크류를 우리가 설계할 때는 리드 스크류에서 우측에 있는 이 사선으로 두 개의 선을 교차해서 이렇게 그어놨죠. 이거 가는 실선으로 그려놨어요.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그려놨고, 이때 이 선을 이렇게 X 표시해 놓은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한다? 평면임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상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런 형상을 가지고서 우리는 생크라고 규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KS 규격에서는 얘를 생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원통면에다가는 뭐 그냥 원통면에 손잡이 같은 거 꽂아놓고 쓰면 손잡이가 빽빽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진 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이고, 리드 스크류가 여하간 이 고정조의 구멍에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요거까지는 이해되셨으니까 스크린을 좀 정리할게요. 잘 보시면 이 고정조하고 리드 스크류하고 사이에 하나의 부품이 더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있냐면, 제가 빨갛게 덧칠하는 부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어떻게 생긴 물건일까요? 요게 없으면 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차라리 요게 없었다. 그러면은 고정조라는 이 1번 부품에는 요런 식으로만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리드 스크류의 플랜지 형상이, 리드 스크류의 날개 형상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플랜지로 부르거나 칼라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이런 플랜지 형상이 여기 구멍에 얹어져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더 못 들어가게 이게 막아주기는 하겠죠. 근데 이쪽으로는 훌렁 벗겨질 수가 있겠네요. 에이 쌤, 손잡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손잡이하고 고정조 사이 간격만큼은 이게 와리가리 움직일 수 있죠. 그죠? 그거를 막아주는 덮개예요. 이게. 요것만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연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단면이 져 있어요. 근데 여기 실선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실선으로.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보면은 얘가 얇은 이런 형상이고, A 또 B는 얇은 형상인데 원판의 형상, 요거 A와 B 중에 어떤 형상일까요? 왜요? 아, 왼쪽 편에 오, 잘 찾았어요. 요거를 자로 이렇게 연장해서 보시면 요 덮개가 원형이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반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좌측면도에서 요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수문선은 안 쓰는데, 가급적이면 안 쓰는데 이럴 때는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수문선이 더 있어요. 요거도 보이나요? 요거도 선을 이렇게 연장해 보면은 얘하고 딱 맞아요.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맞다고 인정해 줍시다. 예? 출판사에 쫓아가서 따지고 싶지만, 그죠? 자, 그런 면에서 요거는 B 형상이다. B 형상으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얇은 원판인데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그죠? 요게 구멍이 뚫려 있기는 뚫려 있는데 뭐를 지나가지 못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리드 스크류의 이 플랜지 형상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리드 스크류의 이 플랜지 형상의 외경보다 작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스크류가 못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자면은 여기는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요거 분홍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색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요런 판 하나 슬쩍 보이나요? 요런 거를 이야기해요. 분해도에서는 요 부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립도를 보고서 이것을 연상을 했다면, 연상의 여인 뭐 그런 것도 노래가 있었는 것 같은데, 자, 예, 쓸데없는 이야기고, 자, 요거는 접시머리 일자홈 접시머리 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정면도에서 보면은 이것은 머리의 모양이 요렇게 돼 있죠. 그래요? 요것을 옆에다가 제가 그려보자면, 방향은 위에서 그려 내려오는 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된 애예요. 그래서 머리 모양이 접시 모양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일자로 홈이 나 있어서, 여러분 드라이버 많이 쓰죠? 일자 드라이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 그 일자 드라이버를 꽂아서 쓸 수 있어서 이거를 일자 홈 접시 나사 요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잘 보시면은 이게 볼트가 조립된 게 여기까지예요. 나사산이 여기까지, 나사의 접시 나사의 모양이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분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흉내를 내자면 요런 식으로 나사산이 생겨 있는 애예요. 요런 식으로 나사산이 막 생겨 있는 애예요. 잘 기르는 거는 아니지만 요렇게 흉내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요거의 장점은 뭡니까? 얇은 판에 매립이 되는 거죠. 매립이라는 게 뭐예요? 묻힌다는 이야기를 매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 판의 면에 딱 매립이 돼서 일치하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했을 때 우리는 이 접시 나사가 요쪽 정면도에 보면은 센터선이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조립되는 자리, 좌측면도를 보면 요거 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요 위쪽에 중심선을 보면은 중심선 위에 가는 시선 두 줄 있죠. 역시 이게 생략도라는 의미예요. 그죠? 생략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대칭 도형의 생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쪽에도 하나 더 있겠죠. 요쪽에도 하나 더 있는 게 생략된 거죠.
이거 뭐 2개만 체결해도 되지 않나요? 왜 4개를 체결할까요? 4개를 체결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개만 체결하면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겠지만 얘를 이렇게 저면에서 봤을 때 나사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체결한 자리에 이렇게 체결한 자리만 면에 딱 붙고 이 판 형상이 가운데가 이렇게 휘게 돼요.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휘게 돼요. 옆에서도 잡아줘야죠. 그래서 4개를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이 형상은 어차피 원통형의 물체 아닙니까? 그죠? 원통형의 물체죠. 원통형의 물체일 때는 이 해당하는 구멍도 동그란 구멍이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요 덮개 형상도 이렇게 동그란 형상이어야 가장 좋아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요? 그런 거로 좌측면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것만 보고서도 이 판의 형상이 이렇게 원판 형상이구나 라고 설계자의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결하는 자리는 4군데 이렇게 체결하는 자리를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유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좀 전에 판이 휘는 것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 소지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1번 고정조에 대해서 부품 형상을 이해하는 중인데 리드 스크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가 리드 스크류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요게 리드 스크류인데 고정조에서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해칭의 방향이 고정조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부품이죠? 이런 거를 제가 뭐라고 불렀죠? 붓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도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귀가 간지럽겠네. 붓이라고 했어요. 이 붓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붓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모 잘 말해 주셨어요. 어차피 이 핸들을 사람이 손으로 잡고 돌리면은 리드 스크류가 회전을 하겠죠. 그때 고정조에 원통 구멍만 있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리드 스크류의 이 원통면이 고정조의 면하고 바로 닿아버리면 고정조의 원통 구멍이 마찰되는 것하고 마멸하고는 약간 달라요. 마찰은 그죠? 이렇게 되는 이야기고, 마멸이라는 거는 갈려 나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번 고정조 부품이 갈려 나가겠죠. 그러면 이거 1번 부품 고정조가 이 빈번하게 핸들을 돌리는 회전 운동 때문에 갈려 나가니까 못 쓰게 되죠, 금방. 그래서 요런 부시 같은 거를 끼워서 부시만 유지보수 차원에서 갈아 끼는 걸로 쓰는 거가 맞겠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쌤, 아까 마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플랜지, 리드 스크류의 플랜지 부분은 이거는 왜 부시를 안 쓰나요?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선이 하나의 선으로 보이시나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눈에는 두 줄의 선으로 보이실 거예요. 왜요? 여기는 고정조의 외형선과 리드 스크류의 외형선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끼워 맞춤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유격이라고 해가지고 간격이 아예 미리 단위로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메타 단위의 끼워 맞춤 공차가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런 자리는 미리 단위로 간격, 또는 제가 이런 거를 유격이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죠. 간격이 있는 자리예요. 미리 단위로 뭐 0.5mm 단위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틈새라는 표현을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끼워 맞춤에서 틈새를 가지는 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헷갈릴까봐 틈새라는 표현을 안 써요. 유격하고 간격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죠. 끼워 맞춤 공차에서 헐거운 끼워 맞춤의 경우 H7 그런 거에서 뭐 40H7이었나요? 18H7이었나요? 뭐 그런 거에 보면은 0.018 RH 수호형차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죠. 이거는 18 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오히려 표현을 많이 하죠. 마이크로메타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미리 개념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부시를 안 쓰는 거고 이렇게 간격을 둬가지고 리드 스크류가 회전하더라도 갈려나갈 자리가 아예 안 생기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 밑에 보면은 축의 형상이 또 표시가 되고 있죠. 어떤 축이에요? 어제 우리가 그려봤던 5번 가이드 축이 요 두 개의 선으로 표시되는 건가요? 그러죠. 그리고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는 요거는 와셔죠. 와셔. 그리고 어떤 색깔로 또 구분해 볼까? 빨간 색깔로 이렇게 제가 구분 짓는 거 요거는 너트겠죠. 여기 어디에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나요? 정면도에 설명이 되어 있는 요것이 어디에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평면도 한번 볼까요? 평면도에 보면은 여기 와셔가 있고 너트가 있어서 이 가이드 축이 이렇게 꽂히는데 가이드 축이 고정조에 꽂히는데 고정을 이렇게 시켜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요거까지는 이해되셨죠? 요랬을 때 요 상황은 관통 볼트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도 잘 보시면 평면도의 그림을 잘 보시면 요것도 끼워 맞춤 호용차가 적용되는 거는 여기에요. 가이드 축하고 고정조의 구멍이 끼워 맞춤 호용차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헐거운 끼워 맞춤까지는 적용이 되겠죠. 헐거운 끼워 맞춤은 어떤 개념이라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틈새가 생기는 끼워 맞춤이죠. 왜 그래야 돼요? 이 가이드 축도 쓰다가 갈려 나가면은 이 이동조가 이 면으로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부시 때문에 갈려 나갈 때 가이드 축도
교체할 필요가 있죠.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가이드 축도 분해할 수 있게 헐거운 끼워 맞춤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도 요 자리도 리드 스크류처럼 여기도 어때요? 간격이 있나요? 여기서 잘 보시면 선이 두 줄이에요. 그죠? 네네네. 자,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이드 축이 여러분이 잡으실 때 요거 12파이로 잡았다면 요 구멍을 12파이로 똑같이 12파이로 보시면 이거는 땡이에요. 아예 치수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카운터보로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터보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거의 고정조의 형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립관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드 스크류와의 조립관계, 물림새와의 조립관계, 가이드 축과의 조립관계, 그리고 가상선으로 표시된 다른 부품과의 조립관계 중심으로 얘네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얘네들을 살펴보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선이 요쪽에서는 지금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이동조에 가려져서 좌측면도에서 안 보이죠. 근데 높이는 동일선상으로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바닥에 있는 선 요것도 좌측면도 쪽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우측면 평면에 웍스에서 우측면 평면에서 요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동조 한 것처럼 중간 평면으로 돌출 보스 베이스 해야 되겠네요. 90이라는 값으로. 이동조하고 사이즈 같아야 되죠. 폭의 사이즈가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돌출 보스 베이스로 이 베이스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웍스로 갑니다. 아이고, 투상하는 거 참 어렵다. 네. 네. 좌측면에 구멍이 위아래 두 개, 요거 말하는 거예요? 네. 중심선이 보면은 직선이 아닌데 요렇게? 네, 해야 되는 건지. 일치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요거는 일치로 봐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일치하게 놓여 있다. 그렇게 Y 방향으로 동일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풀으시는 게 좋겠어요. 또 헷갈리시는 거 있으세요? 오라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세 파트 해가지고 우측면 평면에서 스케치를 시작할게요. 자, 요거 스케치할 때 원점을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두는 게 좋겠어요. 그죠? 왜? 리드 스크류의 중심을 맞춰서 얘를 설계하는 게 가장 용이하겠죠. 요거 기준으로 치수를 뿌리기도 하고 요거 기준으로 조립이 되기도 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설계를 시작하겠어요. 일단 요거를 그릴 때 저는 코너 사각형 두 번을 생각합니다.
코너 사각형 두 번. 잘 보세요. 요렇게 사각형 하나 그리죠. 또 요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요. 모양이 그냥 다 나와버리네. 못하기 빼고, 못하기만 빼고. 자, 요렇게 되는 애를 그린다고 했을 때 못하기만 빼면은 요렇게 코너 사각형 두 번 그려가지고 요거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요소 잘라내기 바로 들어가서 지능형으로 해야죠. 톡톡톡 정리해 주면 되죠. 이때 형상에 대한 구속은 원점하고 요 선을 일치로 일단 잡아두는 게 좋겠죠. 요거를 일치로 일단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자, 요거하고 일치. 중간점 아니에요. 일치로 잡아주는 게 좋겠어요. 자, 측정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있습니다. 물림새가 들어가야 될 요 자리는 16, 7. 요거는 물림새 놓일 자리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되죠. 이동조하면서 이거 했던 자리잖아요. 그죠? 혹시 하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래요. 똑같아요. 물림새라는 똑같은 부품을 조립하는 자리에 고정조만 다른 치수로 쓰면은 부품 조립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그래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긴 하겠지만 요거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자, 요 선과 선의 간격은 7로 먼저 넣어 놓고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간격은 16으로 넣어 놓고 치수가 잘 안 보이죠? 잠깐만요. 자, 요렇게 치수를 넣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동조를 우리가 설계할 때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동조 할 때는. 그죠? 이랬을 때 이게 25였나요? 그랬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아니면 도면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여기 25로 돼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고정조 같은 경우는 이동조하고 모양이 달라서 이 밑으로 가는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엔 좀 애매해요. 원점을 같이 요 자리로 놓기는 하는데 여서 차라리 여기까지 이거를 보는 게 좋겠어요. 이동조를 우리가 설계할 때 얘가 이렇게 25가 있었지만 전체 높이는 63이었어요. 별걸 다 기억하네요. 중요한 웬만한 치수들은 여러분이 설계하다 보면 자꾸 외우게 돼요. 자, 기준이 되는 거는 이렇게 63에서 25였는데 얘를 갖다가 63에서 25를 빼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25에다 13 더하면 되죠. 38인가요? 네, 38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그 고정조의 이 위에 모서리까지 한번 재보세요. 38 나오나? 반올림 해주면 돼요. 그죠? 요건 반올림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나는 38로 잡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원점 위치를 내가 중심선 위치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를 38 광땡 잡아줍시다. 깜짝이야. 자, 요렇게 38 잡아놨고요. 자, 요런 거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다 조립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자리가 달라지면은 요 홈의 자리도 만일에 달라져 버리고 그랬을 때 이 센터 자리도 달라져 버리면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물림새 조립되는 자리가 둘 다 다르지요. 둘 다 달라요.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조립되는 요 자리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치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가공할 때 기준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설계할 때 기준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38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마음 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전체 높이를 재보세요.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라고요? 100이라고요? 네. 뱀 중에는 104가 그렇게 좋다는데. 네. 어쨌든 104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치수를 잡기 위해서 이 실측한 이 값을 여선과 요선에 대해서도 104로 적용을 해 볼게요. 아, 요거는 좀 재미였었던 농담 같아요. 네. 104.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넣어놨고 반대편에 여기 자리를 측정해 볼게요. 요거 이제 실측해 봅시다. 얼마 나오시나요? 아, x 방향으로는 얼마예요? 7, 그죠? 동의하죠? 자로 재고하셨죠? 예.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여기에 얼마예요? 38이요. 얘도 38 광땡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x 방향으로 7, y 방향으로 38 요렇게 얘네를 기입해 볼게요. 자, 역시 요선과 요선의 간격으로 저는 많이 넣죠. 7. 그리고 요선과 요선의 간격으로 해가지고 38. 되셨죠? 여기까지? 네, 치수가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좀 해놨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를 x 방향으로 정의를 마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얘 전체 두께를 한번 측정해 봐야 되겠죠? 요거 얼마 나올까요? 두께 얼마 나와요? 네, 이동저하고 같은 두께죠. 그죠? 이동저하고 같은 두께. 자, 그래서 얘도 요렇게 클릭해서 요거의 값은 21. 21mm짜리 철판은 없어요. 21mm짜리는 없어요. 24mm 두께를 가지는 거 그런 거 사다가 위아래 면들을 깎아 가지고 사실은 만들어 줘야 되는 셈이에요. 뭐 여하간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정도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이런 판때기 형상을 8mm 넘어가는 두께를 가지는 것들을 후판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철강 회사에서 이야기할 때 요 철판의 두께가 8mm를 넘어가는 애들을 후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애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21mm짜리 철판이 잘 없어요. 이런 형상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4mm 정도, 이것도 너무 작게 본 거기는 한데 한 뭐 28mm 정도로 봅시다. 28mm 정도로 기성품 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면을 이만큼을 잘라내요. 아랫면도 이만큼을 잘라내요. 그래가지고 얘를 21mm 두께를 맞춥니다. 왜 그러겠어요? 금속
금속으로 쇠로 된 철강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것들은 표면에 처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좀 찐덕찐덕한 거 그런 거에 좀 묻어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발라 놓은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바로 쓰기에는 얘가 좀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즉 평면도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플레이너라는 공작 기계나 또는 밀링의 평면 연삭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면을 갖다가 한 번씩 날려요. 요런 것들도 날려버려요. 그래서 21T 두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시면 철판의 두께들이 생산되는 회사에서 철강 회사에서 철판 두께가 몇 T짜리부터 만드는지 알아두고 설계하셔야 돼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쓰셔야 돼요. 몇 T짜리 우리 필요합니다. 주문하는데 우리 유통하는 우리 철강 회사에는 없는데요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21T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고정조나 이동조나 둘 다 같은 두께로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죠. 철판 하나 사다가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자, 가공하기도 편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를 스케치한 상태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 바로 갈게요. 그 돌출 보스 베이스의 방향 1의 옵션은 뭐로 가면 좋을까요? 블라인드 형태요? 중간 평면일 때 돌출 값은 몇으로 가면 좋아요? 90. 다르게 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피처 명령을 하나 했어요. 얘를 저장하는데 얘는 뭐로 저장할 거냐면은 01 고정조 다시 바이스 05 요렇게 파트 파일을 저장을 해 주시고요. 어느 폴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이스 05라는 폴더에 이 파트 파일을 저장해 주셔야 돼요. 다른 폴더에 놔두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고정도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바이스라는 폴더 안에 해당 폴더 안에다가 요거를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거 포함해 가지고 이동조와 고정조 두 개를 만드는 셈인데 이동조와 고정조의 경우는 이거 이름이 왜 이동조이니 고정조이니 요렇게 되냐면 얘네들은 한글로 온 이름이 아니에요. 조라는 말이 한글에서 온 이름이 아니에요. JAW라는 용어가 외국에서 유래해 들어왔어요. 요것이 왜 그러냐면은 쪼라는 애들이 짝꿍으로 잡혀가지고 짝꿍으로 쓰여서 이렇게 뭔가 사이에 공작물을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집게처럼 잡아주거나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들을 일반적으로 JAW 조라고 많이 불렀어요. 외국에서 유래된 부품의 명칭 방식이에요. 조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사이에 물건을 두고 끼거나 어떻게 딱 찝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제까지 무의식 중에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이름을 입력을 하셨지만
요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라는 이름이 한글에서 온 이름이 아니라는 거, 영어로 JAW 조라는 용어가 원래 외국 애들이 이렇게 쓰던 용어였다는 거 정리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제 거는 지금 이 폴더 안에는 고정조 형상하고 이동조하고 가이드 축하고 이렇게 세 개의 부품 파일이 바이스 05라는 폴더 안에 세 개의 부품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죠? 네, 요게 전제 조건이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요거는 이 고정조에서 그 다음에 중심으로 내가 생각해야 될 조립 관계에서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물림새 얹힐 자리는 했고 인접한 부품하고 조립될 자리도 우리가 돌출 보스 베이스 하면서 해놨고 그 다음으로 신경 써줘야 될 거는 가운데 형상이죠. 뭐가 꽂힐 구멍인 셈이에요? 리드 스크류 요것이 조립될 구멍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리드 스크류가 조립될 구멍은 요거는 요렇게 중심선 하나 그려주고 단면을 요렇게 절반만 그려서 얘를 회전 보스 베이스 회전 컷으로 얘는 파면 되겠구나. 어떤 피처 명령을 써야 될지 결정을 했죠. 스케치 평면은 당근 우측면 평면 요거 그대로 쓰면 좋겠다. 원점 위치에 맞춰서 중심선 그려주면 되겠다. 여기 결정이 났네요. 자, 그러면 달려봅시다. 조금 속도를 빨리 할게요. 우측면 평면의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회전 보스 베이스든 회전 컷이든 무조건 중심선부터 먼저 그려줘야 되죠. 이 중심선이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원점, 빙고. 원점에 대해서 일치로 맞춰 놔야 되겠어요. 원점에 대해 일치로 맞춰 놓고 화면 확대해 놓고 또 물어볼게요. 자, 요 구멍의 지름은 바깥선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바깥선에서 바깥선까지 요거 지름으로 제가 측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반지름으로 측정하시면 안 되겠어요. 몇 파입니까? 네, 잘 보셨어요. 21파입니다. 그죠? 21파이. 자, 그리고 요거의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이 깊이는 얼마예요? 6. 그래요. 요거는 6의 깊이고 그 다음에 부시가 들어갈 요 구멍의 지름은 몇 파입니까? 11이요? 11이 아닌데. 그렇죠. 5mm 눈금 안 보면 안 돼요. 자, 요거는 16파이. 자, 그 다음에 요 거리 값은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로 결정이 날 거니까 요거의 구멍은 몇 파입니까? 응? 그쵸? 요거는 20이죠? 그죠? 20파이. 20파이짜리가 요 모서리로부터 이 깊이는 얼마예요? 4. 그죠? 4죠? 사이에 있는 16파이짜리는 굳이 이 거리 값을 잴 필요 없어요. 총 두께 21에서 6과 4를 빼면 나머지 이거는 관통 형상이니까 16파이는 관통 형상이니까 거리 값을 굳이 잴 필요 없어요. 실측할 필요 없어요.
관통 형상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21파이 6의 깊이로 21파이는 6의 깊이로 가고 20파이는 4의 깊이로 가고 16파이는 관통이다. 요거 여러분이 체크하신 거랑 저랑 같다면 요대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먼저 요렇게 선을 그리는데 일부러 여기하고 높이를 다르게 그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시작점은 다 일치로 잡으시고 모서리에서 일치, 끝점도 모서리의 일치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선 그리기 갑시다. 자, 요래 가서 요래 꺾어지고 요래 가서 요래 가고. 자, 이래 놓고 y 방향으로 지름치수를 먼저 세 가지를 지름치수를 먼저 넣을게요. 얘는 21파이였죠? 얘는 16파이였죠? 얘는 몇 파이였어요? 20, 그죠? 자, 그러면 지름치수는 이제 능숙하게 넣으실 수 있죠? 그러면 x 방향으로 이 모서리에서부터 요 깊이가 21파이가 몇이었어요? 6이었죠? 20파이는 요 모서리에서부터 깊이가 3mm였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부러 스케치를 요렇게 스케치 평면에 수직하게 하지 않고 틀어놨는데 우리는 요거 요렇게 틀어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 선을 끝점 일치 보고서 중심선을 향해 일치로 이렇게 선분을 2개 내려 그어야 되겠구나. 요런 거 판단이 되죠? 회전 컷을 하기 위해서 선을 더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선 그리기. 자, 여기서 이렇게 일치 체인 끝점 일치 보고서 또 일치 보고서 선택 종료. 회전 컷의 준비가 끝났죠? 네. 자, 그러면 회전 컷 바로 갑시다. 한영 전환 안 했을 것 같네. 한영 전환 했구나. 자, 회전 컷 해가지고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뚫렸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로 이 구멍을 파줬고요. 밑에 있는 요 형상은 카운터볼이라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셈이에요. 여기서 이 형상은 실측해서 해도 되나 규격집을 갑시다. 규격집을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요 구멍에 지름값을 실측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올까요? 요거 9파이 나오죠? 9파이 나왔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9파이라는 거. 왜 요게 중요하냐면 요 안에 육각 홈붙이머리 볼트, 렌치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떤 볼트가 들어가느냐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규격집 PDF 파일 규격집 KS 기계제도 규격 국가기술 자격 CAD 실기시험용 KS 기계제도 규격 요 PDF 파일을 열어줍시다. PDF 파일 요거에서 볼트 자리 파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꼭 봐줘야 돼요.
자, 얘는 볼트 자립하기 요 규정은 자, 목차에서 12항이었나 15항이었나 15항이었네요.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및 카운터보 지름의 치수 15항 있나요? 네, 요거를 보도록 합시다. 15항 가기 위해서 스크롤을 이렇게 휠을 넘기면서 보면은 PDF 6페이지인 셈이에요. 컨트롤 F 해가지고 볼트 구멍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빨리 찾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휙휙 넘기는 게 검색하는데 더 빠를 거예요. 마우스 휠로 페이지 넘기면서 검색하면서 이런 항목이 여기에 있었군, 목차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넘겨가면서 찾아보시는 게 다른 항목도 이런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구나 자꾸 눈여겨보세요. 검색을 빨리 해야지 실기시험장에서 이 파일을 보고서 해당 규격을 찾아 적용할 때 유리합니다. 자, 15항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및 카운터보 지름 치수라고 했을 때 요것을 잘 보시면 이거는 구멍 형상이죠. 다 구멍 형상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구멍 형상들에 볼트를 이렇게 넣는 거란 말이죠. 볼트입니다. 볼트를 제가 그린 거예요. 볼트라고 믿어주세요. 자, 이렇게 육각 볼트를 내가 여기다가 체결을 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구멍과 볼트의 바깥 지름이 똑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구멍과 볼트의 바깥 지름이, 구멍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9파이고 볼트의 바깥 지름도 M9로 가정을 할게요. M9라 해가지고 바깥 지름도 똑같아요, 둘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사산이 깎여요. 망가져요. 이거를 우리는 빠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마가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야마는 일본에서 산을 이야기하죠. 빠가는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직도 현장에서 막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트를 꽂아 넣을 구멍하고 볼트의 호칭 지름이 같아 버리면 볼트의 나사산이 망가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관통 볼트를 사용할 경우 볼트의 외경보다 바깥 지름보다 구멍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그래 놓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와셔를 채우고 스프링 와셔를 채우고 너트를 채워서 얘를 체결을 하고 이쪽에는 볼트 머리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립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렇게 많이 써요. 여기도 물론 와셔가 있겠고요. 자, 그러할 때 이 자리를 볼트를 조립할 자리, 구멍이 관통되는 구멍을 낼 때는 볼트의 외경보다 조금 더 크게 자리를 파자라는 규칙이에요. 그랬을 때 얘에 보시면 이것이 파이 DH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잘 보시면 규격에서도 볼트 구멍지름이라는 항목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쟀던 거는 몇 파이였어요? 9파이. 여기서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가니까 9파이가 마침 딱 있네요. 그죠? 과제 도면에서 얘가 8파이가 나왔다면 그때는 문제인 거예요. 8파이가 나왔다. 이 DH 값 요것이
9파이가 아니고 8파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볼트를 쓴다고 고민을 해야 될까요? 여기 8이라는 DH에 8이 없죠.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M8을 쓸 자리인데 M8을 쓸 자리인데 이거 작게 그냥 넣었구나 이렇게 오해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서 M8용으로 9로 오히려 바꿔줘야 돼요. 과제 도면이 일부러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 자동차 그런 데서도 많이 쓰는 볼트는 아예 구멍하고 볼트의 바깥지름이 같은 볼트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리에 구멍을 낼 때 자리 여유를 주는 거로 해가지고 여기에 쓰는 볼트가 M8 볼트를 쓰는 거구나. 요거 찾아오는 거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요거를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규격에서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카운터보어를 적용할 때 구멍가공 마법사라는 솔리드웍스의 강력한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솔리드웍스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여기에 사용할 볼트가 적용이 되면은 카운터보어로 뚫릴 이 머리의 지름하고 깊이 파고 들어갈 드릴 구멍의 직경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이 규격하고 상당히 매치가 잘 돼요. 이게 상당히 매치가 잘 돼요. 인벤터와 같이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이럴 경우 일일이 외워서 그려야 돼요. 이 볼트 자리보다 더 크게 요거는 규격에 있으니까 요거는 가는데 카운터 보호가 적용될 요 구멍의 깊이 값하고 요거 정도를 조금씩 더 크게 실측해서 아예 그리거나 막 그려줘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근데 솔리드웍스의 경우에는 이게 M8로 결정되면 드릴 구멍 요것이 드릴로 가공할 요 구멍의 지름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제 도면에서 얘가 위치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일단 이 중심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파트의 원점 위치인 셈이죠. 여기서 Y 방향으로 아래로 몇 만큼 내려가 있나요? 50, 그죠? 자, 여러분 다 50으로 동의하셨죠? 좌측면도 갑시다. 좌측면도 보시면 여기 조금 더 축소할게요. 좌측면도 보시면 서클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카운터보의 외경을 나타내는 서클이 이렇게 매치가 되고 드릴 구멍을 나타내는 요 서클이 이렇게 매치가 된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정면도에서 부분 단면으로 표시한 카운터보어 자리가 좌측면도에서는 서클 두 개, 원 두 개 요거구나.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좀 전에 반장이 질문한 것처럼 가이드 축의 센터 자리하고 Y 방향으로 요거 동일선상입니까? 요거 맞다 그랬죠? 그런 면에서 이거 X 방향으로 중심선으로부터 이거는 이동조 할 때 우리가 봤던 치수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요거는 30이고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아래는 50이고 이러면 뭐 이거 세 군데 카운터보어 자리 뚫을 거 결정이 다 났네요, 그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저는 뭐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요 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가서 중심선을 미리 잡아놓고 여기에 점 하나 찍고 이 점을
미러를 이렇게 넘겨놓고 가운데 센터 점도 역시 찍어서 얘네들을 다 수평 구속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스케치 갑시다. 면의 수직 보기. 중심선을 그리는데 파트의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면은 편하겠죠? 요래 놓고 점을 하나 찍어 놓고 뭐 중심선에다가 일치만 보고서 찍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찍어 놓고 자, 요 점하고 중심선하고 선택을 다중 선택을 요렇게 해 놓고 요소 대칭 복사 바로 가면 되겠죠? 요래 놓고 요 점하고 센터 중심선에 그려놓은 점하고 두 개 선택해서 뭐 세 개 선택해도 돼요. 예, 그 세 개 선택하는 거로 바꿀게요. 그게 더 이해하기 편하겠다. 자, 이 세 점을 갖다가 윈도우로 셀렉트해서 수평 구속 조건을 주면 정렬이 되겠죠? 왜요? 세 개여야 돼요. 요 중심선에다가 일치로 먼저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치수를 잡아 봅시다. 이게 원점으로부터 내려가는 치수죠. 원점으로부터 y의 음의 방향으로 몇이었어요? 50. 그렇죠. 그리고 양 끝에 대칭으로 잡혀있는 요 점을 잡아서 치수를 넣어볼게요. 이번엔 바꿔서. 이동조할 때는 절반만 제가 주는 거로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점과 점, 바깥에 있는 점과 점 간의 간격은 그렇죠. 60이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세 점이 원점으로부터 얘는 이렇게 일치로 정의가 됐고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점을 y의 음의 방향으로 50을 잡고 x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 순간 완전 정의가 다 떠버렸죠? 네, 완전 정의 다 떴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스케치 종료해서 자, 표시 유형을 은선 제거로 바꿔 놓을게요. 은선 제거로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를 미리 그려 놓은 거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할 때 카운터 보호가 출발하는 방향에 맞춰서 요거 스케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면에 스케치 들어왔던 거예요. 요 면으로부터 구멍 가공 마법사가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요 면에 스케치해서 점을 3개 찍은 거예요. 민철씨 땡큐. 내가 실수할 뻔했네요. 중간에 요거는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안 찍어도 되는 건데 찍었네.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요거는 가운데에 구멍 안 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 있으시거나 이상한 부분 있으세요? 그거에는 없죠? 네. 자, 그러면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 갑니다. 자,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구멍의 유형은 뭐로 바꿔야 돼요? 카운터보. 좋아요. KS에서 표준 규격 유형은 구멍 붙이 볼트죠. 구멍 붙이 볼트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게 렌치 볼트다 이런 이야기죠. 오케이? 네. 그 다음으로 스크롤 내려가지고 구멍의 스펙에서는 우리가 이걸 뭐로 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것 때문에 규격집으로 갔던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M8로 정하면 돼요. M8
M8. 규격집에서 우리가 열심히 이 구멍의 지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규격집으로 가서 KS 규격으로 가서 볼트 구멍 15항이었죠. 15항에 있는 볼트 구멍 지름 요거 규격에서 M8이라는 거를 찾아온 이유가 9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M8이었음을 찾아온 이유가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렇게 규격집에서 이거를 찾아봤던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그러면은 마침 조건이 블라인드 형태인데 다음까지로 바꿔주세요. 드릴 구멍은 이거 관통에서 쭉 뚫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통을 써도 되지만 저는 다음까지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까지 M8이고 구멍 붙이 볼트고 그 뭡니까? KS 규격이고 카운터 보어 DCB 카운터 보어 요거 적용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유형에서는 위치 탭으로 넘어갑니다. 평면을 먼저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스케치 요소를 선택해야 되죠? 찍어 놓은 점 클릭, 찍어 놓은 점 클릭. 두 군데 끝났나요? 네, 확인 종료. 자, 이게 웍스의 경우는 이렇게 쉬운데 웍스의 경우는 이게 쉽게 파지는데 뭡니까? 인벤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 구멍을 갖다가 실측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인벤터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이거 그냥 실측해서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죽겠더라고요. 프로이 때도 그렇고. 자, 그런데 솔리드웍스는 너무 유용하게 이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서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조립 관계를 또 생각할 게 있네요. 구멍을 또 뚫어야 될 게 있어요. 어디를 뚫어야 될까요? 위에 무슨 부품하고 조립하는 구멍일까요? 아니, 물림판은 이따가, 그건 구멍 가공 마법사 이따가 쓸 거예요. 구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구멍이 있어요. 빙고. 가이드 축하고 조립할 구멍 자리를 내야 돼요. 자, 가이드 축하고 조립할 구멍 자리는 정면도나 또는 좌측면도에서는 형상을 참조해 올 게 없어요. 자, 스크롤 이렇게 해갖고 올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조금 더 화면을 당겨 놓고요. 이거 보면은 얘는 마치 스포페이싱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스포페이싱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실기실무 이론서에서 구멍 파는 것들을 막 이야기했을 때 카운터 보호하고 구분해 가지고 스포페이싱 자리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스포페이싱은 뭐라 했을까요? 스포페이싱은 무슨 자리라고 했어요? 부랴부랴 빨리빨리 메모해 놓은 거 찾아도 좋고.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반짝 퀴즈. 스포페이싱은 주저부 면에 적용하는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자리를 보는 것처럼 스포페이싱처럼 마치 생겼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스포페이싱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두꺼운 철판 형상을 그냥 깎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밀링이나 그런 공작 기계로 그냥 면을 깎고 이렇게 깎아내고 막 해가지고 이 형상들을 깎아내고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주조로 만드는 형상이 아니에요. 센 물을 부어가지고 만드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을 스포페이싱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 봤던 규격집에서도 요게 비슷한 게 있어서 여러분을 더 혼동스럽게 해요. 자립하기에서도 볼트 구멍 자립하기 요 규격에서도 보면은 요거를 카운터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스포페이싱 적용할 자리에 요거를 적용하시는 게 맞아요. 스포페이싱 적용할 때 이게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이거를 카운터보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KS 규격에서는 카운터보어의 지름과 깊이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미재정이라고 했어요. 미재정. 왜 미재정이냐면 금속의 성질이 다 달라요. 재질별로.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보어를 갖다가 KS 규격으로 정의해주면 어떤 재질은 깊이 파고 들어갈 때 카운터보어로 이렇게 깊이 홈을 파고 들어가 버릴 때 깊이 깎아 들어가는 동안에 이 금속 재질이 너무 경도가 높거나 그래 버리면 공구의 날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재질 자체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경도가 높으면 주철의 경우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주철의 경우에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탄소 강도 그러긴 하지만 여하간에 재질별로 깊이가 너무 깊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굳이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속의 재질별로. 그러면서 이거는 카운터보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규격은 스포페이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요 자리는 이 부품이 가공되는 방법으로 봤을 때 밀링이나 이런 것으로만 주로 가공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얘는 주조로 뜨는 거로 발생하는 이렇게 면이 거칠은 면이 없어요. 아예 밀링으로 샥 날려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스포페이싱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은 차라리 얘는 이 가이드 축이 들어가는 구멍보다 넓게 유격을 둔 구멍일 뿐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 앞선 기수들, 여러분 선배들 기수들도 이걸 스포페이싱으로 봐야 돼, 카운터보어로 봐야 돼, 질문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축을 끼워 넣기 위한 구멍이다 라고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구멍도 축을 끼워 맞춤이 적용돼서 그냥 헐거운 끼워 맞춤이 적용이 돼서 들어갈 구멍이지, 여기 볼트 구멍에 대한 DH 이거 적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리되셨나요? 여기는 스포페이싱도 아니고 카운터보어도 아니고, 그죠? 그죠? 가이드 축이라는 부품을 꽂아 넣기 위한 꽂아 넣기 위한 구멍이기 때문에 실측으로 끝내야 되는 자리다.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여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것을 배치할 자리를 봅시다. 자리를 보는데 정면도와 좌측면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가이드 축의 중심선이죠. 가이드 축의 중심선이 원점 위치, 즉 리드 스크류가 지나가는 중심선하고 간격이 몇인가요? 이게 13이었나요?
13이었을 텐데요. 아 12였구나. 아 쏘리 내가 잘못 기억했구나. 미안해요. 자 이거 12였네요. 쏘리. 아 이거를 뒤바꿔서 기억을 했었네. 이동조 할 때 여기 위치에서 여기까지는 12였고 밑에 선까지가 이게 13이었을 거예요. 아 그거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군요. 쏘리. 자 요거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조에서도 이 원점의 위치에서부터 y 방향으로 이게 12가 내려갔다면 고정조에서도 얘가 12mm로 이렇게 내려가야 맞아요. 이렇게 안 되면 어셈블리에서 나중에 가이드 축을 갖다가 이동조와 고정조에 조립하거나 그럴 때 동심으로 제한 조건 메이트 관계가 안 생겨요. 중심축이 벗어났다고 에러가 납니다. 메이트 해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조의 위치도 이 원점으로부터 12, 고정조도 원점으로부터 12, 요거는 둘이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치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잡으실 때 캐드에서도 이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이런 애들 다 묶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게 중요한 치수들이었어요. 중요한 치수들. 자 그런 다음에 그 좌측면도 보면은 중심선으로부터 이거는 역시 30으로 잡혀 있죠? 이것도 역시 캐드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묶었었고요. 자 이거는 위치도 공차가 적용될 자리였기 때문에 XY 방향으로 다들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잡아놓고 얘네들에다가 요 구멍에다가 위치도 공차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0.06이었나 006이었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도 공차 2개소 이렇게 우리가 잡았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이동조가 됐던 고정조가 됐던 가이드 축이 슬라이딩 될 때 문제가 없게 하려면 이거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되는 자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현해야 되는데 평면도의 형상만 보면은 얘는 회전 컷으로 가는 게 좋겠네. 그죠? 돌출 컷 2번 가는 것보다 회전 컷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죠? 알아? 회전 컷으로 가려니까 우측면 평면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다 못 그리죠? 평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우측면 평면으로부터 몇을 띄워서 평면을 옵셋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30 그래요. 자 우측면 평면으로부터 옵셋 평면을 합시다. 디자인 틀에서 우측면 평면 클릭해 가지고 평면을 바로 옵셋 평면 가는 거 해봤죠? 자 요게 몇 밀입니까? 30. 자 요렇게 해놓고 평면 하나만 만들면 되겠어요? 미러 해가지고 갈 거니까 우측면 평면 기준으로 미러 갈 거니까 자 여기다 평면 만들어주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빨리 할게요. 회전 컷을 갈 거기 때문에 당근 중심선을 그려줘야겠어요. 자 그럼 이 중심선은 원점으로부터 몇 미리 떨어지는 거예요? 10이죠. 이동조가 됐던 고정조가 됐던 가이드 축의 구멍 센터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이게 12mm 떨어지게 우리가 관리하는 중이에요. 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잡아놓고 라인을 그리는데 일치 잡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샥 그려놓고 여기 일치 모서리에 일치 보면서 선을 그려봅시다. 자 일치 원점에는 건들지 마세요. 일부러 원점 벗어나게 저는 그렸어요. 보이죠 요거?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치수를 줘 보도록 합니다.
요거 측정해 보시면 요거 몇 파이 나오시던가요? 13파이 나오시던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요거 몇 파이 나왔어요? 아, 쌤이 넣으니까 다 맞겠지 그러지 말고요. 그죠? 동의하죠? 네. 그리고 요거 그 안쪽에 들어가는 거, 안쪽에 들어가는 요 구멍, 관통 구멍은 우리가 측정할 필요 없어요. 가이드 축할 때 이거 8파이였죠? 8파이. 자, 그러면 요거의 깊이는 모서리에서부터 요거의 깊이는 얼마입니까? 3으로 그냥 물어볼 거야. 3mm 깊이였죠, 요거. 자, 요거 좀 마무리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잡아놨으면 이거 회전 컷을 바로 할 수는 없죠? 끝점 일치를 보고서 이렇게 내려긋고 끝점 일치를 보고서 내려긋고 해줘야 되겠네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요렇게 우리가 스케치를 끝점 일치를 보고서 이거 선을 내려긋고요. 요렇게 끝점 일치 보고서 내려긋고, 자, 요게 뭐를 위한 스케치였습니까? 회전 컷을 하기 위한 스케치였죠. 네, 회전 컷 갑니다. 스케치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예스. 돌리고 파서요. 자, 요 구멍을 요렇게 파놨는데 얘는 컷 회전으로 요거 파놓은 얘는 이 짝편에도 하나 있어야 되죠. 자, 이럴 때 이거는 무슨 기능을 쓰겠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우측면 평면을 대칭의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짝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 거로 대칭 복사 들어갔을 때 우측면 평면을 먼저 선택한다. 이거 반드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면 평면으로 간다. 대칭 복사 가서 우측면 평면 디자인 트리 이렇게 열어가지고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칭 복사할 피처는 디자인 트리에서 컷 회전 이러면 넘어가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큰 형상, 조립 관계에서도 큰 형상들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카운터볼을 해가지고 가상선으로 표시한 인접한 부품에 대한 조립 관계, 가이드, 요게 요거고요. 가이드 축과의 조립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요 구멍을 파줬고요. 리드 스크류와의 조립 관계를 위해서 여기 구멍을 뚫어줬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물림새를 하는 것도 직선 탭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로 요 면에다가 스케치해서 갈 거를 나중에 가는 거죠. 사실 여기 있는 얘네들을 먼저 하고 카운터보 자리에 있는 얘네들을 요거를 나중 하는 게 맞아요. 순서상으로. 네,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제가 훑으면서 내려오느라 요렇게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편의상 그렇게 한 것 뿐이고, 카운터보 명령이나 또는 이 직선 탭으로 뚫는 명령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스케치드 피처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구멍 가공 마법사 명령도 나중에 하는 게 낫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면을 잡고 방금 이야기한 물림새에 대한 체결 위한 암나사 가공을 위한 피처 명령 구멍 가공 마법사를 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멍을 배치할 스케치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요 면을 잡고 스케치 들어갈게요.
요 면에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이거 세 군데죠? 이동조 할 때처럼 세 군데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좌우 대칭 가야겠네요. 당근 중심선을 그려야 됐습니다. 중심선을 원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직 보고서 위로 이렇게 긋고 점을 스케치하는데 여기다가 콕 찍고 이동조 할 때 이렇게 한 거 기억나죠?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개의 점을 먼저 수평으로 잡아 놓을까요? 오늘은 자, 미로하기 전에 요거를 이동조에서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요 점하고 여기 모서리. 에이, 왜 모서리가 이렇게 안 잡혀? 잠깐, 면의 수직 보기 다시 해놓고 치수를 넣는데 요 모서리를 잡고 요 점의 Y 방향으로 몇으로 넣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9였죠? 그리고 중심선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값은 x의 거리값은 30이었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위치와 그런 구속들이 다 끝났으니까 요 점하고 중심선 다중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로 이쪽에 넘겨주면 되겠네요. 네. 자, 요래 잡고 요소 대칭 복사 넘겼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스케치가 끝났네요. 자, 스케치 종료. 표시 유형을 은선제고로 바꿔놓고 뭐 잘 선택하기 편하게 화면을 정렬해 놓고 구멍가공 마법사 가는데 물림새하고 조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카운터보 뚫어야 돼요? 직선 탭 뚫어야 돼요? 암나사가 나 있어야 돼요. 그죠? 직선 탭입니다. 직선 탭. 그죠? 직선 탭.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KS의 탭 구멍으로 가야 되죠? 탭 구멍. 여기에 암나사의 호칭 지르면 몇으로 가야 돼요? 자, 민석 씨가 형인가? 꿀밤만 돼. 민철 씨. M6이에요. 그죠? M6이에요. M6으로 잡으시고 마침 조건은 앞서 카운터 보호한 것처럼 다음까지 그냥 가시면 되겠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위치 탭 바로 갑시다. 면을 선택하고 배치할 스케치되어 있는 점을 세 군데를 클릭. 일치 조건을 보면서 클릭. 됐나요? 자, 여러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자꾸 스케치를 숨기게 안 하시던데 구멍가공 마법사를 위해 사용했던 스케치는 숨기기 꼭 해주세요. 솔리드웍스 2D로 갔을 때 이게 다 표시가 돼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넘길 때 캐드로 넘길 때도 여기에 그대로 넘어가요. 그런 거로 숨기기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는 다운이가 놀러 올 수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눌러 주시고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봅시다. 마무리 단계로 필렛이나 못따기 넣어야 될 자리를 봅시다. 자,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보면은 여기 못따기 이건 뭐에 대한 못따기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부품 못따기예요?
물림판에 거였어요. 이동조 할 때도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자꾸 헷갈려요. 자, 이동조가 됐던 고정조가 됐던 여기까지였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쪽에 못따기 넣으면 이거 땡이에요. 투상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못따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어디에 못따기 넣어야 돼요? 요 모서리죠? 요 못따기 거리값 얼마예요? 3? 그죠? 요거 이동조 할 때도 여기 3으로 갔었죠? 그죠? 이동조하고 짝꿍이기 때문에 요거 못따기 값은 확인해 보시면 둘 다 똑같이 3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못따기는 요거는 이동조 부품이에요? 고정조 부품에 못따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정조 맞죠? 그죠? 이동조는 여기까지예요. 그죠? 부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요거는 고정조의 못따기예요. 요거 거리는 못따기 거리는 요렇게 보면 얼마 나오던가요? 얼마라고요? 7 나왔죠? 오케이. 7 곱하기 45도. 얘는 7 곱하기 45도. 얘는 3 곱하기 45도. C3과 C7이에요. 요 두 가지를 해볼게요. 자, 요 모서리를 선택하고 못따기 바로 갑시다. 요거는 3 되나요? 못따기 넣고 바로 엔터키를 누르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로 엔터키 누르면 못따기 명령 반복되죠. 못따기 명령 반복되면은 이 거리값만 7로 바꿔주시고, 자, 어느 모서리 선택한다? 여기 모서리 보이죠? 또 이쪽에 모서리 요거 보이죠? 아래에서 볼까요?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모서리 두 개죠? 요거 7이죠? 7 곱하기 45도. 자, 그러면 이렇게 못따기 두 군데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조립 방향 못따기를 좀 고민을 해봅시다. 조립 방향을 고민을 해봅시다. 주투상도인, 조립도에서 주투상도인 정면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고정조 입장에서는 요렇게 놔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낫겠다.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고정조 입장에서는 리드 스크류하고 상관없이 이 부시를, 제가 이렇게 빨간 덧칠한 이 부시를 이 방향에서 꽂아 들어오겠어요? 이 방향에서 꽂아 들어오겠어요? 첫 번째 A 요거죠. 그림이 매치가 되시죠? 여기가 물림새를 얹을 홈이죠. 그죠? 그러게 봤을 때 부시는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부시 입장에서는 여기다 그려 놓을게요. 부시가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좀 그림을 좀 지저분하게 그렸네요. 자, 요렇게 생긴 부시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거를 피하려면 어디를 못따기 주는 게 좋겠어요? 여기를 못따기 주는 게 좋겠어요? A. 여기를 못따기 주는 게 좋겠어요? B. B죠? 여기 모서리예요. 여기 모서리 1 곱하기 45도 적용해야겠죠? 또 이어서 이번에는
리드 스크류라는 애는 그림을 크게 넣고 봅시다. 크게 보는 게 낫겠다. 리드 스크류라는 거는 이쪽에서 꽂아 들어올까요? 이쪽에서 꽂아 들어올까요? A예요. 아 참, 너무 힌트를 줬네. 아이 참. 자, 리드 스크류는 이 플랜지 형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선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고정조의 이쪽 구멍이 플랜지보다 작아요. 당연히 이쪽에서 꽂을 수가 없어요. B 방향에서 A 쪽에서 꽂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뭡니까? 축에 리드 스크류에 여기 모서리는 사실 부시하고 조립할 때 문제가 생기는 자리니까 고정조하고는 상관없죠. 여기 모서리 요거는, 그죠? 플랜지 모서리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겠어요. 플랜지의 각지 모서리, 그죠? 요것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리드 스크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플랜지에 아이고 이렇게 됐구나. 자, 리드 스크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플랜지의 모서리에서도 여기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고정조에서 요거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 둘 중에서도 어느 모서리에 문제가 생길까요? A. 아무도 없네. B. 우수수 땡. A였습니다. 플랜지가 요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먼저 만나는 모서리는 여기죠. 여기 A죠. 그죠? 여기에 1 곱하기 45도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쌤 여기 유격이 있잖아요. 틈새가 있잖아요. 그래도 해주는 게 좋죠.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단면 보기를 해놓고 갑시다. 못따기 적용할 때 단면 보기 해놓는 게 좋겠어요. 단면도라는 요 기능이죠. 요거 할 때 어느 평면을 단면 보기 할 때 평면으로 선택하면 좋아요? 기본값이 정면인데 그래요? 우측면 평면으로 맞춰놔야 내가 원하는 요렇게 단면 보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단면도 기능을 켜시고 우측면 디자인 트리에서 우측면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에는 우측면 요 아이콘을 누르셔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 두 군데를 클릭해 가지고 못따기를 갑시다. 먼저 하나 선택해서 못따기 바로 갈게요. 얘는 1 곱하기 45도라 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못따기 넣어놓고 쌤 근데요 여기는 못따기 안 나요? 이건 카운터보드 자리잖아요. 애끼 이 사람들아, 그죠? 카운터보드 자리예요. 못따기 신경 쓰지 말고 쌤 그럼 여기는요? 여기 안 해도 돼요. 요 정도는 안 해도 돼요. 왜? 요 축이 요 방향에서 이렇게 꽂아 들어갈 때 여기가 못따기 있으면 좋기는 한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얘는 여기 면에 스톱 돼 가지고 가이드 축이 멈춰야 돼요. 오히려, 그죠? 그런데 요거는 8파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요 구멍의 지름은 13파이란 말이죠. 그죠? 반지름으로 따지면은 이게 얼마가 나와요? 2.5죠? 그래요. 2.5예요. 근데 여기다 못따기 1 곱하기 45도 줘버리면 1.5밖에 안 남네? 야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축이 밀려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못따기를 조립방향 못따기를 나름 생각했다고 넣고 싶으나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과유불급이에요. 아, 문자 하나 쓰네.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조립이 되는 못따기 방향도 다 신경을 써줬고, 그죠? 어디 봅시다. 뭐 빠진 영상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있죠? 어디가 빠졌을까요? 중요한 거를 제가 안 할 뻔했는데. 나사. 무슨 나사? 그 무슨 머리 나사라고 했는데. 일자홈 접시머리 나사. 그거를 센터 서클 그리고 배치를 해야 되죠. 어디에다 스케치하는 거예요? 여기다 스케치 해가지고 여기다 요 평면에다가 스케치 해가지고 구멍 가공 마법사 직선 탭으로 해야지. 여기에다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던 요 원판 요거 조립할 요거를 조립할 앞나사를 스케치를 해놔야 되죠. 앞나사 자리를. 자, 갑시다. 여기에 일단 무조건 스케치 들어갑니다. 요 면에 무조건 스케치 들어와요. 면의 수직 보기 해놔요. 얘는 위치를 잡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리드 스크류가 요 원점을 중심으로 조립되고 있으니까 원 그리기를 할 때 여기다 원 그리기를 해고 이거를 보조선으로 바꿔주면 돼요. 센터 서클을 만들면 됩니다. 자, 원 그리기에서 원점에다가 중심점을 놓고 바로 서클을 그리고 옵션 속성창에서도 원의 속성 중에서도 옵션 해보시면 보조선 바꾸는 거 있죠? 요거 체크해주면 얘가 센터 서클로 바뀌어요. 중심선 서클로 바뀐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센터 서클의 값은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28이 되겠네요. 28파이. 에요. 이따가 이거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름으로 28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요거 28파이로 잡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점을 스케치할 필요 없어요. 4분점 인식됩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스케치 요소 선택할 때 센터 서클이 그려져 있으면 4분점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로 점을 굳이 그리지 않고 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건 스케치 종료하고 구멍 가공 마법사 갈게요. 자, 먼저 표시용은 은선 제거로 놔둘게요. 은선 제거로 놔두고 구멍 가공 마법사 가서 직선 탭입니다. 앞나사 뚫는 거예요. 앞나사예요. 직선 탭 가서 KS의 탭 구멍인데 구멍의 스펙은 M3 찾으세요. M3.
M3은 사실 잘 안 만드는 볼트예요. M3. 그리고 맞춤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로 맞춰주세요. 블라인드 형태로 맞춰주시고 나사부의 깊이는 8입니다. 자, 나사부의 깊이를 나타내는 거는 어디다 넣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에다 넣어야 돼요. 밑에 창 요거 보이죠? 여기다 8mm 넣고, 그리고 드릴 끝자리를 나타내는 거에다가 8 곱하기 1.25배 요거 해주는 거죠. 요게 드릴 깊이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나사부 깊이 나타내는 거예요. 위아래 창 구분 블라인드 형태로 맞춤 조건 갈 때 아래쪽에 있는 게 나사부의 깊이를 나타내는 창이다. 요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8 그리고 8 곱하기 1.25 유형 탭은 다 끝났죠? 자, 위치 탭으로 갑니다. 평면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에 배치하기 위한 스케치 요소. 어머, 4분점 잘 디스플레이 되네요. 마른 목걸로 노란 색깔로 4분점이 디스플레이 되나요? 네. 자, 크게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여기 이렇게 4분점 위치 마른 목걸로, 네, 이렇게 4분점 위치마다 이렇게 콕콕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얘도 음영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꾸고, 요거 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스케치는 숨기게 해주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검도를 꼭 하셔야 돼요. 빠뜨린 게 있나 없나 꼭 한 번씩 훑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것은 정면도에서 제가 288이라고 했던 이유는 요 나사, 접시머리 나사 요거의 중심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 요거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센터 서클 그릴 때 그거의 지름을 288로 하자고 했던 거예요. 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요거 나사의 외경을 재보면 이거 나사죠. 요 자리는 나사죠. 나사 외경을 재보면 이건 M3이었고요. 그리고 깊이값은 어디까지 재는 거예요? 요 선까지 재는 거였어요. 어느 모서리? 외형선 요거에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였죠. 이렇게 봤을 때 깊이값은 8이었죠. 자, 요거 앞나사의 호칭 치수 표시하는 거 요거 이수자 평가 때 우리가 쓰렸던 거죠. 요렇게 호칭하는 거 요거 아깝게 틀리셨던 분들도 있었죠. 아픈 기억을 들춰내서 미안합니다만 안 아프신가? 표정들이 아이고 아까워 하는 표정들이 안 보이네. 저만 그런가 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렇게 해서 요 구멍 자리들을 직선탭 표시한 거를 마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얘도 사실은 좀 너무 가깝기는 해요. 살 두께가 이게 너무 안 나오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네 군데 뚫는데 이 정도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 정도, 그렇게만 봅시다. 약간 위험성은 있어 보이는데 앞나사 가공을 할 때 여기가 너무 가까워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요 정도로만 그냥 볼게요. 자, 이거 심하면은 많이 깨지는 자리들이 있기는 해요. 쇠도 깨져요. 자, 요하간에 여기까지 다 완성을 하셨으면 얘는 컨트롤 7 등각 보기 한번 해 놓으시고 저장.